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오늘은 좀 역전세란과 관련된 과거 이야기. 아무래도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97년, 98년 그때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전세 사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 사건이 크고 많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기꾼은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 시장이 존재하는 한 전세 관련된 사기는 분명히 있어 왔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사건이 크고 많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액으로 많은 것들을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를 생각을 하게 되시죠? 자, 그 부분에 가장 맞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갭 투자라든지 분양권 투자 같은 것들이 소액 투자로서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던 투자 방법이 바로 직전에 갭 투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세를 낀 거고 전세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갭 투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갭 투자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역전세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반대급부로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빌라왕이라든지.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진 돈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택했다. 이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의 극대화인데 레버리지의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꾸로 보게 되면은 시장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그 레버리지의 극대화가 레버리지의 칼날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얘기 자체가 투자자가 많아졌고 투자자가 많은 가운데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다라고 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에 또 꼼수를 부리는 사기꾼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더 커졌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언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더 이슈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역전세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선 듣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이 안 되어 있었을 뿐이고 하지만 매번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이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역전세란이 났었을 때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지 정말로 이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쭉 보다 보니까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임대차 3법 전세보증보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이 나왔다라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관련된 것들이 나온 것도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결국 바꿔 말하면 가장 본질은 뭐냐면 소액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버렸다는 것이죠.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퍼지지 않았던 시기 그냥 전세 끼고 투자한다라는 그런 식으로의 표현으로 예전에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했던 그 당시에도 역전세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었고 사실 갭 투자자들이 늘면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는 현상 되게 부작용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바로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과 뭐 전세보증보험 문제라는 것도 100% 맞는 얘기긴 한데 본질적인 문제는요. 갭 투자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갭 투자가 되게 많이 그 관심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갭 투자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투자 세계에서 또 소액 투자는 확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방식으로 이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밀어붙였고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갭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갔고 공격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사회 문제가 됐고 이러면서 갭 투자자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도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없어질 리도 없는 거고, 어차피 본질은 소액 투자를 하고자 싶어 하는 사람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슈화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역전세란이 나타나는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정부는 또 역전세란을 위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과 달리 이런 문제를 근거로 해서 투자 잘하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자리는 뭐 PD 수첩 자리도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이기 때문에 어떤 역전세란에 의한 피해자 또는 그것에 대한 빌라왕의 문제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정상적이고 바른 투자 방식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전에 누구에 의해서 붐업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뒤에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아마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역전세란이 좀 더 심각하고 이것들이 사회 문제가 됐던 건 맞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이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상승 분위기가 서초, 송파, 강동 집값 하락폭 2주 연속 둔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상승이 또 발생하게 되면 항상 올라갔네 그래서 주춤하기 마련이라고. 자,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보니 10채 중 3채 5% 이상 하락. 이 얘기는 이것으로 보면 하락으로 보이죠.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은 올랐잖아요. 어느 지역은 올랐는데 어느 지역은 안 올랐고 하락 장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아직 주변부로까지 엄청나게 퍼져나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우와, 둔화됐다, 하락됐다, 시장 끝났구나, 안 좋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상승세도 나타났고 둔화세도 나타났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중심부부터 움직였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주변부까지 퍼져나간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서울 집값 바닥, 집 팔 사람 줄만 섰다, 하락폭 다시 확대, 아까 나왔던 기사랑 같은 기사인 거죠. 자, 서울 아파트값 월간 하락률 0%대 올해 내 반등 어려워. 여러분들은 올라가냐 떨어냐를 기다리니까 기사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나오죠. 아니 월간 하락률 0%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올해 내 반등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집값 혼조세속, 동탄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상승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맨 위에 있는 기사 서초, 송파, 강동이라고 하는 거 상승 주도했다가 조금 둔화됐고 동탄하고 신도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보게 되면 올라갔고 일부 지역은 안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혼조세 속에서 동탄하고 송도 바로 직전에 몇 개월 전, 몇 주 전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들이 낙폭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했던 지역이죠. 즉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싼 것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 즉 여러분들은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싸게 공급이 되거나 싼 가격들이 있는 곳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좀 더 올랐네. 그럼 좀 더 지켜볼까? 이러면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을 또 하나 보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기사 검단 집값 바닥 따졌나 속속 받는 거래. 검단 입주 물량 많다고 난리 났었죠. 입주 물량 많다고 난리 났었던 동네가 다시 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속속 받는 거래. 즉 지금 현재는 상승장으로 돌입한 것도 아니고 하락장으로 돌입한 것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반복하고 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걸 원하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원래 몇 주, 몇 개월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도 역시 혼조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장이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요. 하락장이라고 너무 겁내할 필요도 없으니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또는 내가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들의 가격이 상급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실수요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역전세란 기사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사만 보고 기사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 유독 역전세란과 관련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국서 깡통 전세 위험. 자, 깡통 전세라고 하는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뒷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바꿔놓고 보게 되면 다음에는 깡통 전세가 효자 전세로 바뀔 수 있는 갭 투자자 입장에서겠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장기 방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대위 번제 수조는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될 만한 문제는 역전세란을 직접 맞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전세란 중에서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서울 빌라도 역전세란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소액으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을 많이 구매를 하고 이것들을 전세로 줬다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를 구입했던 빌라 왕들도 아파트를 살 상황이 안 되니까 빌라를 싸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또 전세 갭을 투자를 해서 또 그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체 시장이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전세라는 공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정부의 대책을 만들어낼 것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심을 계속 갖게 만드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동시에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은 3월대인 전세금만 3,200억 역대 최대 보증사고 더 터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얘기로 가고 있죠. 자, LH가 전세 사기 물량 매입, 피해 세입자 주거권 보장,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무언가 대책들이 움직여지게 될 거고 대책들이 움직여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게 된다면 시장의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물론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다시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의 입장인 거고 또 반면에 이 역전세란을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미추홀구는 올라 이 기사 보면 조금 황당하게 되어 있죠. 자, 전세 차기 피해가 확산되고 전세 빌라가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화성시나 미추홀구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동탄이라든지 인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지역이 아주 초토화가 됐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른다. 즉 시장에는 양면성이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가지 않아야 된다. 근데 황당하게도 그 문제는 문제이고 또 그 동네에서 어느 지역은 또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라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시장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는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매력적인 가격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현상들이 참 오늘은 저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정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사기를 당하시거나 힘들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중에 내 자신이 도움이 될 거를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들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 화성 갭 투자자 최다 세입자는 불안하다. 자, 세입자 측면에서는 그렇다.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 그렇다라 하는 거죠. 제가 언급을 몇 번 했었지만 지난주에도 언급을 살짝 했었지만 그래서 빌라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그 빌라 가격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회피하는데 조금 전에 봐보셨던 화성시 미추홀구가 올라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싼 가격은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누군가는 들어오기 만드는 이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하는 것들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 안에 있는 또 다른 양면성의 또 다른 반대 측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어땠나? 이제부터 이제 과거의 역사 부분을 조금 오늘 길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 대비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시커멓게 나와 있는 부분이 지난 역전선언이 나타났던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때 나왔던 상황이 1998년 18.44로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IMF 외환위기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2004년도에 4.98%포인트가 떨어진 것처럼 나와 있는 이때가 2004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잘한 역전세란 말고 흔히 말하는 지역적인 전세 물량 과다라든지 뭐 입주 물량 과다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지난 3, 40년간 세 번의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IMF 외환위기 때, 자, 그 다음에 2004년 그리고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다른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상황보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004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일단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이전에는요. 집값이 살아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92년, 93년 요때 5대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 80년대 후반에 급등하던 집값이 갑자기 200만 호가 입주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됐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가다가 96년, 97년에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상황이 돌입하던 상황에 외부 충격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97년, 98년 요때는 집값이 급등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밀려나고 뭐하고 이러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 즉 외부 충격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왔다 보니까 공급도 무너졌지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요 자체,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때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시장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매 시장 활성화 또는 집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래프에서 나오죠. 즉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9년, 즉 98년도에는 18.44라고 떨어졌다가 99년에 16.78로 즉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장 자체는 완성되어 있었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것들은 급격히 원래대로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송추님 90년대부터 투자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투자한 거는 97년, 98년도고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 가졌던 거는 88년이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100% 제가 투자를 잘해서 기억하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투자했던 건 바로 요 시대부터고.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2004년입니다. 2004년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그 이전부터 스토리를 쭉 한번 얘기를 할게요. 99년도에 집값이 이제 전세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즉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요. 회복되니까 집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집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집값이 막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던 상황에서 그러면 그 직전의 장에서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열심히 짓죠. 그렇다면 집을 열심히 짓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2, 3년 후에 입주 물량 지역적인 과다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99년에 집을 지었다면 2002년, 2003년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많이 지어진 물량이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이 과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공급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99년, 2000년, 2000년대 초반에 공급 물량이 그 바로 직전 상황에 IMF 때 집을 안 졌으니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죠. 매매 가격도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누군가 똑똑한 업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빌라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빌라는 몇 개월 만에 지어버리잖아요. 빌라는 몇 개월 만에 지어버리니까 확 지어버렸던 거죠. 자, 그러면서 빌라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가 나중엔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몇 개월 후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또다시 전세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2002년, 2003년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시한폭탄처럼 움직여지는 공급 물량의 과다가 빌라의 공급 물량 과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적인 공급 물량 과다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몇 년 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때였던 거죠. 자, 그랬는데 2003년 집값이 엄청나게 뛰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12구 대책을 발표합니다. 10월 29일 날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처음 겪던 굉장히 강력한 대책의 분위기가 심각해졌죠. 자, 여기에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드 대란이 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 위기. 이게 2003년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공급 증가 사태가 벌어졌고요. 공급 증가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외부 충격이 뭐였냐? 신용카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다. 자, 그러면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겠죠? 한 대를 맞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세 대를 맞고 구조적으로 물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004년도에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상승장 직후에 입주 물량이 증가되면 이후에 입주 물량 과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급이 했기 때문에 빌라를 늘리려고 하는 문제가 같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 빌라 공급 증가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면서 여기에 규제까지 들어오고 신용카드 위기까지 발생되니까 2004년도 한 해 내내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2004년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와 6년도를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 4.98로 2004년도에 떨어졌죠. 물론 IMF 때랑 다른 상황입니다.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오르죠. 즉 그때 발생된 문제, 신용카드 위기는 그 이후에 열심히 정부가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해결이 됩니다. 자, 2004년도에 너무 심각하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규제 완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몰라.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규제를 계속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잠시 규제 완화를 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돌아오면서 회복되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98년도도 역전세란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고요. 2004년에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강남부터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다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이 분위기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지금 역전세란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 내가 아까 좀 전에 2004년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2004년 직전에 집값이 급등장이 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급등장이 왔었죠?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서 2003년, 2004년도에 물량들이 굉장히 입주 물량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입주 물량들, 자,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것들이 2023년이니까 2020년도에 물량들이 지어졌겠고 분양을 했겠죠? 그쵸? 그 시기가 언제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의 물량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등장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이 터졌나요? 지금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들이 오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심리가 위축됐었죠. 자, 위축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만 심리가 위축됐나요? 전세로 이동하려는 사람까지 심리가 위축됐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전세 대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 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위기가 터지니까 상황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면서 움직이지도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입주 물량들은 그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 98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외부 충격에 관련된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회복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역전세난을 당해서 내가 싸게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와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다음번 때는 원래대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 물량이 역전세난 맞아서 3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2년 후, 그 당시 2년이었으니까 2년 후에 5억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니까 5억이 아니라 5억 5천, 6억대까지 다시 올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서로 시장이 조율하면서 가격이 5억 전으로 형성이 되겠죠. 원래대로 형성이 되는 걸로 돌아오는 과정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98년과 2004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커피과자 89님 2004년 역전세는 처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느낌상으로는 요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역전세란 네이버 부동산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2004년으로 찍고 난 다음에 동영상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역전세란이 났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때 뉴스 기사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밑에 기사들 지금 나오죠. 전세 사기 도화선된 전세 대출 이런 것들 대출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보증 비율을 좀 낮춰주고 DSR을 적용해서 뭔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죠. 자,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또 역전세난 때문에 되게 힘든 집주인들 대출을 확대해서 뭐 주금의 계곡을 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바꿔 말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줄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달라. 그때 뭐 DSR 이런 거 걱지 말고 이런 것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역전세란이 지금 심각한 거는 인정. 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어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그다음에 DSR 적용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고요. 집주인한테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분들이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들이 해결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크게 와닿는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얘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지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기저에서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죠. 뉴스 기사 가지고 걱정하지만 시장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게끔 마련이고 그 상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정부 쪽 또는 언론의 노력들에 의해서 뭔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왔던 신문 기사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이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었죠. 해소가 되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월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기사 계속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근데 지난 몇 년 전에 전세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모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에 전세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 실제 그러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서울시장의 전세 매물량입니다. 이게 아실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두 번째가 경기도 지역이고요. 세 번째가 인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요. 2022년 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자, 그런데 세 개 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시점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은 오히려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게 딱 보니까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고점 찍고요.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전세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에서 봐지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역전세난 위기 그다음에 그런 거의 위험성으로 그것만 듣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에는 지금 전세 매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진다. 2023년 들면서. 자, 이 부분을 종합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문기사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과 달리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인정하겠지만 또다시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매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전국적으로도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든 곳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군데만 가지고 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이 부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경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경남 지역입니다. 자,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의 모습과 달리 부산은 비슷하고요. 경남도 조금 늦었지만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경북은 그 단계가 아니죠. 경북은 그 단계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북은 아직은 이 모습이 제가 지금 말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회복되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은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최악의 분위기라고 흘러가고 있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전세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불용이 말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신문기사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심도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불용이라는 사람이 빠르겠느냐 여러분이 빠르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을 꾸준히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부와 실력을 늘리는 데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 쉴 때가 아니다. 놀 땐 놀아야 되겠지만 투자하러 돌아다니는 그 시기를 지나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 시점에 이것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정리했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생각해보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어야 될 본인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데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과거에도 크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던 요인은 3번의 요인이 있었다. 그 3번의 요인의 한 번은 IMF 외환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대출 규제 강화와 카드 대란과 같은 외부 충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전에 급등해서 발생되는 물량들의 증가폭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상황과 비슷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굉장히 있었고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증가되는 폭이 있었다. 근데 이번 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지난 장을 보게 되면 그 직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급격히 원래대로 천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옆에서 보여지신 것처럼 전세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 한 번쯤 지켜보자.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시장을 보는 관점을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 이 자리에서 봐달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를 봐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게 좀 좋잖아요. 자, 일단 이분이 부동산님 뭐 영등포 전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단기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정 지역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은 입주 물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좋아요, 신길동이 좋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옥수동이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입주 물량도 없고 서울에 계속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지역, 영등포가 되겠죠? 그럼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거 이어지는 곳이니까 그것들에 맞춰서 호재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일 뿐 그 지역이 좋냐 나쁘냐라고 한다면 서울은 우스갯소리로 계집도 좋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있어서 호재가 발현될 수 있는 타이밍,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될 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접근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호재들을 보기 위해서 뭘 보면 되느냐? 서울시 도시계획 있죠? 2030 서울 플랜. 이제 앞으로는 2040이 나오겠지만 2030 서울 플랜 같은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서 이 동네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봐라. 그거는 대구를 봐도 마찬가지고 대전을 봐도 마찬가지고 장기 방향성은 도시계획에 나와 있다. 자, 그 부분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을 말하기에는 특정 지역의 타이밍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사실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반등의 기미로 돌아섰는지를 보는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의 평균 가격, 현재 평균 가격 대비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사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은 어떤 특정 호재가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준파님, 현재 역전세라니 금리 상승의 요인도 클 것 같은데 하반기 금리가 떨어진다면 역전세라는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가 언급을 드렸죠.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한 그 상승 자체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이미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됐고요. 그 상황과 같이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 전세 대출의 정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전세로 다시 돌아선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추세가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뿅뿅뿅님. 사정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발표만 하고 딱히 얘기가 없는데 하반기 중에 결정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언제 될까요? 라고 한 시점을 파악한다는 거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임대사업자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의 근본 원리가 뭘까요? 임대사업자 정책은요, 세입자들을 편하게 하는 대책입니다. 세입자를 편하게 해주는 대책이란 말은 세입자가 월세가 올라가거나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과 같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을 해서 세입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임대사업자 정책이겠죠. 임대사업자들을 그런 상승의 테두리 속에서 붙들어 매가지고 해주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들한테 뭔가 좋은 거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역전세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대책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더 심각해지면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더라면 임대사업자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잠시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텀이 생겼는데 임대사업자 정책을 한다?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주택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지방도 조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거래가 되고 일부 지역은 최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대책들은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결국 임대사업자 대책 자체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세입자를 우선하는 대책인데 세입자들한테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뒤로 밀릴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늘별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실거주 집을 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빠지지 않네요. 주인은 부동산 한 군데 내놓으셨고 연말에 입주가 많은데 바로 옆 동네예요. 주인 집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정을 얘기하겠는데 이사철이 아니어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난감한 부분이죠. 참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마 집주인도 알아서 무시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서 무시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맞아본 경험을 보면 닥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걱정은 되는데 쳐다보기 싫어. 근데 세입자가 전화 오는 거 대꾸하기도 싫거든요. 아마 하늘별님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인집에다 이렇게 뭐 내놓겠다라든지 등등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해서 계속 텐션을 좀 가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해요. 또 너무 많은 텐션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나중에 진짜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 또다시 이제 그게 이제 나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양이면 이 지역적으로 괜찮은 부분인데 입주 물량이 많은 곳 바로 옆 동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핸들링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직접적으로 주인한테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것들을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좀 가장 먼저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좀 회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도 저 밑에서 겨울왕국님이 얘기하셨네요. 임대인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필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어필하는 걸 봐야 임대인도 그것에 맞춰 움직이시고 올 거라 일단은 주인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은 일단 지금은 하셔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울산 지역은 올해 5월과 9월, 10월에 연이어 공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2년 전 대비 역전세가 1억 가까이 나서 시세로는 최저 전세가를 내놨지만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기존 임차인 만기인데 최저 전세가에서 훨씬 내려서라도 전세를 빼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제가 울산 지역에 대해서 해법을 내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은 올해 물량이 되게 많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4년에 물량 과다, 그 다음에 올해 이번 때 물량 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는 항상 매도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그거를 못 하신 상황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사실 역전세가 낮다 하더라도 지금 물건을 보러 오지 않는다면 물건을 더 낮춰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들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를 빼고 난 다음에 그 힘든 과정을 조금 겪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량들이 공급을 분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물량이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맙게도 울산이라고 하는 곳들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광역시라고 하는 장점. 두 번째 며칠 전에도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조선소와 관련된 경기 부분이 지금 인력 소급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단추를 잘못 껴서 경험했던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낮게 낮춰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막연하게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기에는 울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입지, 좋은 입지와 그 다음에 조선 경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역시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경험했던 부분이 그 다음번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두 번에 걸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게 세 번째 장점이 되겠죠.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님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재계약 후 취소가 가능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전세가 상승 속도가 예선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님과 불용이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님과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있죠. 울산과 같은 도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님께서 지금 물량들을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원해서요 7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동네의 전세 시세는 7억일까요? 5억일까요? 너무 좀 간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요 7억입니다. 왜? 7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님은 지금은 그런 어떤 테두리 틀 안에 들어와서 5억에 계약을 했지만 그 구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은 7억에 거래가 된 것을 기준점 삼아서 다음번에는 7억으로 내놓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문제일 뿐 나 말고 나는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임대차 3법으로 나는 계약을 낮게 체결했지만 누군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체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전세란만 안 맞으면은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나중에 7억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7억을 보면서 나도 7억에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얼마에 수렴하게 될 거냐면 7억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승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일 뿐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은 7억에 넣을 거고 시장에 물건이 없다면 7억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올라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요, 예전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만 거래가 돼도 가격은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27일 부동산 노포 시간 역전세랑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세 가격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과거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다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